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결국 코드 인사라며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명돈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 11월까지 인구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집단 면역은 어렵고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하지만 정부는 상반기에 1,30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더 강한 영국발 변이가 확산의 비상입니다. 전남에서는 오늘부터 6인 모임이 허용됐는데 공무원 등 24명이 확진됐습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가 자택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래퍼는 그간 우울증에 시달려왔고 동료들과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절도 의혹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올해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지수가 올라 1분기 전 산업 생산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인데 야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대신 차선을 택한 것이라며 정권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 북부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후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 대면 보고를 통해 4명의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직접 제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권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차관을 한 이후 현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장 등 다수의 공직 후보로 밀었지만 잘 안 됐었습니다. 현 정권이 임기 마지막을 맡길 수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 김학의 전 차관 허위 출국 금지 서류 작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당초부터 최종 후보 중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 입장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친정권 성향의 김 후보자를 가장 믿을 만한 카드로 생각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정권을 겨냥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와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진행 중이고 임기 말로 갈수록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박상기, 조국, 추미애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등에 대해 호흡을 맞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 신망이 두텁지 않다는 점은 조직 안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주부터 경찰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그런데 불과 엿새 만에 경찰관 3명이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조직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김제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50대 A 경찰관은 지난달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지난 1일 중태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에 출근했을 때까지도 건강하셨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저하고 통화하시면서도 A 경찰관은 뇌 미세혈관이 막혀 한쪽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지금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학조사관 파견을 해서 10층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민간 전문가들과 이상 반응 유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경찰관은 백신을 맞고 쓰러진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건 확인된 게 없어요. 경기 일산에서도 50대 경찰관이 접종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엿새 만에 경찰관들이 연이어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남아가지고 지금 받는 게 아니느냐 그 불신감이 좀 많겠죠. 많고 경기 의정부에서는 1차 백신을 맞은 30대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모자라 지금 추가 1차 접종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엔 아스트라제네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보다 많은 1,3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70%까지 이루어져도 집단 면역은 도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정부 발표만 봐도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밝히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까지 고령자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이었는데 정부가 60세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64세 이하는 모두 400만 3천여 명으로 오는 13일부터 예약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합니다. 60세 이상, 중증 이상 반응은 백신과 연관이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뇌출혈, 폐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희귀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은 다음 달 중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1,300만 명까지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골자입니다. 문제는 상반기 1,832만 회분 백신 국내 도입 시기와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은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백신 도입 물량과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믿어주시고 여기에 당장 접종할 백신도 부족해 곳곳에서 접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이자 백신 잔여량은 52만 9천 회분으로 이번 주 2차 접종 28만 명을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7만 회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인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아끼고 아껴서 남긴 물량입니다. 설령 백신이 충분해 11월까지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정말 지금 백신이 부족한 건지 또 백신이 충분해 접종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왜 나온 건지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중단된 곳이 오늘 또 나왔다고요? 네, 지난주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1차 접종이 중단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북의 8개 시군에서도 접종이 멈췄습니다. 네. 백신이 지금 부족한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화이자는 2번을 맞아야 하잖아요. 3주 안에. 그동안 1차로 맞힌 사람들한테 3주 안에 2차로 맞춰야 하다 보니
새로 접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백신이 지금은 넉넉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야 할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남은 물량도 나흘이면 소진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당국은 오늘 5월과 6월에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 1차, 2차 접종에 대한 어떤 순서나 아니면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상세하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서 오는 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도 2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진 1차 접종을 예약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백신 물량이 나흘이면 소진될 수 있는데 나흘 이후부터 14일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도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인구 대비 3.17배로 3.6배인 미국보다는 낮지만 2.5배인 일본보다는 높다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반기에 1,200만 명이 아닌 1,3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또 예정된 시기에 들여오겠다고 밝힌 만큼 수급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가 없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백신을 정부 계획대로 다 맞아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교수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네. 현재 성인들의 90%가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은 어려울 거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백신은 성인만 대상으로 허가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성인의 백신 접종률을 90%로 가정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백신 접종률은 76.5%에 불과합니다. 네, 76.5%. 그러니까 70%를 넘겼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백신을 맞더라도 100%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죠. 감염 예방 효과가 95%는 넘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런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효과가 95%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접종자 본인의 발병을 예방하는 수치지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걸 막는 수치가 아닙니다. 예. 오 위원장이 제시한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접종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전파되는 걸 막는 효과는 4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집단 면역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올 11월만 기다렸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코로나19도 독감 바이러스처럼 토착화될 거라면서 바이러스 근절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치료와 예방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단 면역 도달과는 별개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한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내용을 접종 계획에 반영을 할까요?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중 90% 가까이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나 강한데 이젠 일반 코로나보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명입니다. 대부분 가족 간 전파로 교회와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4월 감염자는 772명, 지난해 전체 확진자보다 많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확산 이후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지목합니다. 지난 2월 부산 장례식장에 다녀온 영국발 변이 확진자를 시작으로 사우나와 콜센터, 학교 등 지역사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실제 울산시가 집단 감염 확진자 중 약 9%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89%가 영국 변이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평균 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영국 변이주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정도로 감염 확산을 키우는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치사율도 일부분 한 그 정도 높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부분 우세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으로부터
100여 명이 확진되면서 울산에 이어 부산과 경남으로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확진자는 1인실로 격리 입원시키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488명. 부울경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던 여성이 경찰에 자신을 직접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신고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맞았죠. 그런데 이런 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자도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출동하더니 곧이어 형사 차량까지 도착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하는 배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업무를 맡긴 전달 측은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일당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해 수거책 업무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주소지 같은 거 드리면 그쪽으로 출장 나가셔가지고 서류 같은 거 수령하고 인쇄 수발 업무예요. 일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뭐 한 400까지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면서도 회사 방문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업체 아닌가요? 아이고 큰일이라 말씀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다음 달에 지금 5월 말쯤에 지금 저희 나올 거고요. 오셔도 방문은 좀 불가하세요. 이런 방식은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수거책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현금 전달 업무를 할 경우 대부분 구속돼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가 되면 유죄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 넘고요. 유죄가 되면은 대부분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에 연루가 안 되도록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라도 현금 배달 업무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자기 집에서 다량의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한 래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NS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본 팬들이 걱정돼 신고를 했고 마침 신고를 받고 찾아간 경찰에게 투약한 걸 들킨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주택가 골목으로 순찰차가 연이어 들어섭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하고 빌라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연행돼 나옵니다. 자택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남성을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 A씨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래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SNS에 자택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팬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최근 소속된 팀의 동료 래퍼들과 갈등을 빚으며 마약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량의 의약품을 확보하고 투약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전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구 상가 인근에선 쇠 파이프를 훔치던 남성이 적발됐죠. CCTV를 보고 있던 관제센터 요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에 모두 다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오던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대화가 오고 가더니 갑자기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자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또다시 무차별적인 폭행은 이어집니다. 급기야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운전자가 내려 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한 관제요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분이 항상 24시간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본 거를 바로 경찰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분께서 지구대로 지령을 내리십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은 헤어지기 전 여성에게 빌려준 수백만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대전 공구상가 인근에 쇠파이프를 훔치던 남성이 통합관제센터에 적발돼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관제센터 CCTV가 범죄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대학생 손정민 씨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들이 숨졌음에도 이성을 지켜온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가 신발을 버리고 조문도 오지 않고 또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이상하다면서요. 김보미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학생 손정민 씨의 장례가 시작된 지 사흘째에도 빈소에는 손 씨의 지인과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기들이 참 많이 왔고 정민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데 힘내라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힘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손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합석을 했다, 단순 실족사가 아닌 것 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들이 양산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은 손 씨와 동석했던 친구가 본인의 신발을 버린 사실 등 석연치 않은 점들과 이후 조문도 오지 않는 행동 등의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끌어오르느라고 자기도 힘들었고 옷과 신발이 더러워졌다. 는 걸 이상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연락 안 한 건 미안하고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100번 사죄라도 용서할 수 없는데 사과조차 안 해요. 경찰은 유족의 요청으로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고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도 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마지막 장관인 만큼 낙마 없이 철통 방어하려는 여당과 지도부 교체 뒤 첫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벼르는 야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곳은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입니다. 이례적으로 5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인 만큼 철통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업무 역량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단골 소재인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배우자의 절도, 도자기 밀수 등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보지 못했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미 부적격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기에는 대부분 수준 미달입니다. 여야 지도부 교체 뒤 첫 대결인데다 오는 6일과 7일 예정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커 기싸움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은 29명.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30명을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외에 이번엔 배우자의 절도, 밀수 등 그간 보지 못했던 의혹까지 제기된 내일 인사청문회. 안정적인 청문회 통과를 위해 5명 중 4명을 관료 출신으로 정했다지만 예상과 달리 청문회는 그리 썩 순탄치 않을 것 같죠. 박통일 기자와 내일 있을 청문회의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용히 넘어가라 했는데 역시 아닙니다. 이번엔 특히 좀 특별해요. 배우자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이색적인 경우인데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절도 유죄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노 후보자 측은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갱년기와 맞물려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배우자 문제가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청문회에 단골로 나오던 의자가 아니에요. 웬 밀수입니까, 이거는? 네, 먼저 박 후보 배우자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도자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박 후보의 아내는 이 중 상당수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물품들은 외교관 이삿짐으로 분류돼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물건을 들여와 팔았기 때문에 밀수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취미로 샀는데 불법인 것을 모르고 일부를 팔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 후보자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입니다. 남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인데요. 임 후보자 남편이 1998년 대방동의 한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2004년 3월에 8천만 원에 판 것으로 나옵니다. 매수 당시 2억 원 안팎인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살 때도 다운계약서, 그리고 6년이 지나 1천만 원이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 모두 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 일했던 지난 5년 동안 모두 6번 외국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큰딸이 4번, 작은딸이 3번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학회에 지급된 국가 지원금이 2,500만 원 정도인데 당장 야당은 나라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임 후보자 측은 딸들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개인 돈을 썼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둘째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에서 노 후보자 차남이 공동 창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노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동 창업자가 아닌 근로자였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금 보면 뭐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인데 그럼 본인과 관련된 뭐 도덕성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점, 그리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 재테크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선물을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고 문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때 보통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를 하던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그 눈높이를 좀 미리 맞춰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박통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선 후 첫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 백신과 부동산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는 친문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고위 회의에선 개혁 문제와 문자 폭탄을 놓고 송 대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도 참배하는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공업 입국을 해오신 그 점을 송 대표는 당을 중심으로 백신과 부동산 문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5분간의 짧은 통화에서 힘을 실었습니다. 대표 이야기대로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당청 간의 호흡을 잘 맞춰서 해결해 나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송 대표는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나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는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단 없이 유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쓴소리 들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하고. 송 대표는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을 임명하고 수석 대변인에는 고용진 의원을 내정, 사무총장에는 노웅래 윤관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첫 행보로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작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돌려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요구하는 농성장 방문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민생투쟁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협력을 다짐했지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조그마한 것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쇄신의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작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권리,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김 권한대행은 내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취임 인사 겸 합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네. 나도 가해자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에 자신의 대화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를 발간했는데요. 왕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도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괴롭혔길래 저렇게 자백을 한 겁니까? 예, 김 후보자는 1960년대 대구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미군 부대가 많아서 자연스레 다문화 가정과 화교 또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책에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 이렇게 부르면서 놀렸다고 했는데 굿을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네. 이 책이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이면 벌써 6년 전입니다. 네. 왜 이제서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상도 있고요. 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발간 당시에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사태가 부각되면서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학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예. 여기에 김 후보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총리 후보자 신분이 됐다는 점도 차이인데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총리 얘기가 나온 김에 예. 한명수 전 총리 얘기도 좀 해보죠. 자서전을 발간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른바 이 친모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곧 자서전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책 제목이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책 머리말에서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는 이미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남동생이 수표를 쓴 것도 다 나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징역 2년 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증 교사 의혹을 이유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었는데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확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조계에선 일단 이 법치주의 전반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정파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탄압하고 누명을 쓰였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다고 쓴 반면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마디로 양심불량 또 정신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런 논란에 빠질 리가 없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북에
파렴치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40대가 사는 법, 40대 네. 자화상이 통계로 나왔나 보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 소득은 월 468만 원이었고요. 이 가운데 73%인 343만 원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은 4억 1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 자산은 평균 7천만 원으로 자산 대부분은 역시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40대의 절반이 넘는 56%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전세로 사는 사람은 18%였습니다. 어쨌든 뭐 빚을 내서라도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40% 이상이란 얘기네요. 네. 대한민국 40대 고민을 알아볼 수 있는 결과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보고서는 40대가 당면한 4대 인생 과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우선순위별로 보니까 은퇴 자산 마련이 1순위였고요. 2위는 주거 안정성, 3위는 자녀 교육, 4위는 자기 개발 순이었습니다. 모두 공유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대가 생각한 예상 은퇴 자산 평균 2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고요. 은퇴 예상 시기는 59.5세, 그러니까 뭐 6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의 92%는 주택 구매를 원했고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운 45%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네. 40대는 또 자녀 교육에도 참 민감한 연령 아닙니까? 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들이 또 나왔습니까? 40대 부모 10명 가운데 9명 수준인 88%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학원비가요. 월 10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금액은 전체 가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40대 부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폭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북한에서 얘기 나온 겁니까? 북한의 도발 소식은 아닙니다. 아, 네. 다행히. 국방부 당직실로 걸려온 협박 전화 얘기인데요. 오늘 네. 새벽 2시쯤에 용산구 국방부 당직실에 60대 남성이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좌표를 물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좌표를 물은 이유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는데요. 협박 전화가 신고돼서 경찰이 발신자 추적에 나섰고 오전 4시 50분쯤에 충북 음성의 직장 숙소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협박 전화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장난 전화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또 바쁜 세상인데 장난 전화에 대처할 네.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광재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추징 보전을 끝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고위공무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복청장은 차관급 인사입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에 있는 약 2,455제곱미터의 토지를 아내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이 각각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가산업단지 근처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전 청장을 2차례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부 정보 이용하셨어요? 특수본은 범죄 이득을 환수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완료하였으며 또 다운계약서 작성과 편법 증여 등을 토대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38건의 거래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경북에 이어 전남에서도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로 한 건데 공교롭게도 시행 첫날부터
1일 감염자가 27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발로 말이죠.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이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1단계 개편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할 수 있고 행사도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면적당 인원도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전남 지역에서 확진자 27명이 나오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시행 첫날이지만 확진자가 쏟아진 고흥군은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고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군청도 일부 부서가 폐쇄됐습니다. 고흥에서만 공무원 8명과 가족 6명, 소방대원 1명 등 15명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초등학생 4명도 포함돼 전교생 검사를 했고 주민 16,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산된 1년 동안 13명, 14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하루만 10명씩 이렇게 나오는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상 광주 생활권인 주변 군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광주는 4명 모임에 밤 11시까지 자동차로 20분만 달리면 올 수 있는 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술 한잔 먹고 싶은데 11시까지 다니까 그럼 확진해까지 확진되는 시한제는 없으면 아무래도 강민이라도 더 오겠죠. 전남도는 일주일 동안 6명 집합을 유지해본 뒤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 재산권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제약사들의 반대를 해서 안 됐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한시적으로 풀어 복제약을 생산하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와 논의에 착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hat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be supplying at scale and at cost to the entire world. Our ambassador, Catherine Tai, our U.S. trade representative, is engaged in intensive consultations at the WTO to work through this issue. And 그동안 미국은 지적 재산권 해제에 인색했었지만 세계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0만 명에 이른 데다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It should exert its legal, financial, and moral pressure to get these manufacturers to share their vaccine technology with the world, to make more of this vaccine so that more of us can get it outside. 국제 지도자들이 미국에 일시적인 지적 재산권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버니 샌더스를 포함한 미국 상원의원 10명도 같은 취지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3국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백신이 생산될 수 있고 제약사들의 개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추가 논의 후 며칠 내에 관련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금 인도에선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이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죠. 인도엔 아직도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는데 낮은 신분이 가진 산소통을 높은 계급이 빼앗아 낮은 신분의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은 내일과 오는 7일 특별기편으로 입국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년이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소년의 호소에도 경찰은 매몰차게 산소통을 가져갑니다. 소년은 경찰이 VIP 환자를 위해 산소통을 빼앗아 갔고 어머니는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생지옥이 된 인도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인도의 하루 확진자는 37만 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대상자지만 물량이 부족해 곳곳에서 접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का है लेकिन अब पता चला है कि कुछ दिनों बाद लगेगी वैक्सीनेशन जो है वैक्सीन कमी है वैक्सीन की इस वजह से वो रह गए. 민심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모디 총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섰지만 결국 5곳 중 3곳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인도 화장장 모습과 자신들의 로켓 발사 장면을 SNS 계정에 나란히 올려 거센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과 오는 7일 특별기를 통해 교민 394명을 귀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심장질환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게 되자 실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공서 직원들에게 귀찮은 거짓 취급을 받자 구직센터 벽에 검정 스프레이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영화는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자리에서 내쫓긴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4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호 공약으로 일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매일 체크한다는 일자리 상황판이 다 무색해졌죠. 지난 4년간 10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통계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그림자 실업 또한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으니까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첫째,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를 통해 고용 통계를 분식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만두고 고용 전선의 실상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취업한 사람만 더 유리하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셋째,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진짜 일자리가 생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완공과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선심성 토목 건설 사업 같은 거 말고요. 나토라는 말이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라 No Action, Talk Only. 우리의 문제도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닐까요? 올해 102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장수의 비결로 일과 공부를 꼽았습니다. 오스카 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은 직업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 이름과 우리 자신을 대변한다고 했죠. 노동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뀌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게 문제 아닐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빛바랜 일자리 상황판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코로나19 이전을 훨씬 넘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조업 덕분이고 서비스업은 회복세가 아직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내항부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올 1분기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생산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내리막을 탔던 전산업 생산지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수준 측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을 직격으로 맞은 서비스업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사람밖에 못 앉으니까 4명 앉는 거니까 거리두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인원들을 많이 못 갔어요. 조금 낮이긴 낮아요. 하지만 정부는 생산은 물론 소비와 투자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오늘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금액은 1조 원이 넘었는데 이 중 외국인 비중이 87%였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매도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허용됐는데 코스닥 지수가 2.20%나 하락하며 코스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목별 희비도 엇갈렸는데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급락세가 뚜렷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상환해서 차익을 남기는 기법입니다. 이날 공매도 거래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으로 금지 이전인 2019년 하루 평균 4,200여억 원보다 2.6배 많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증시에 미칠 공매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거의 이제 4개월 가까이 지금 주가가 조정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많이 이제 완화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공매도가 확대되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과거 2008년과 2011년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을 때도 2, 3개월 뒤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등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 개정안에 따라 이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이 준비한 도시와 미세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와 질병의 밀접성을 살펴봤는데 이번엔 통영과 달리 도시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미세먼지와 질병이 더 밀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젊은 도시일수록 미세먼지가 건강을 더 좌우한다 이겁니다.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이 계산한 대전 서구와 부산 서구의 지난 10년간 미세먼지 위험도와 호흡기 혈관 질병 위험도입니다. 언뜻 보기엔 부산 서구의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미세먼지와 질병의 밀접도는 대전 서구가 훨씬 높습니다. 비밀은 바로 나이. 대전 서구의 평균 연령이 부산 서구보다 약 7.5세 어리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했는데요. 특정 지역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오히려 미세먼지와 질병의 밀접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30세인 지역은 40세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질병 밀접도가 4배나 높습니다. 사실 단일한 외부 요인에 대해선 고령층이나 중장년층보다 40대 미만 청년층의 건강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가 최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연구를 분석해봤을 때 고령층 같은 경우는 워낙 만성질환이나 다른 요인들로 심혈관 질환이나 뭐 이런 데 영향을 위중하게 끼치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게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부 역시 지난 2019년부터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20, 30대를 추가하는 등 청년층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미세먼지 질환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 대부분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중장년층, 청년층 등 각 연령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자세한 취재 데이터는 KDX 한국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축구나 농구 같은 단체 운동이나 요가, 헬스 같은 실내 운동에 제약이 많아서일까요? 승마가 요즘 인기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데다 운동량도 많고 말과 교감하며 힐링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주목받는 승마의 세계를 이상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혼자 즐길 수 있고 노년에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운동.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급 스포츠에서 힐링 스포츠로 대중과 가까워진 승마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말을 타고 운동장을 질주하고 마치 한 몸처럼 장애물을 넘습니다. 아찔한 속도감과 놀라운 점프에 저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단체나 실내 스포츠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승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이런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이슈잖아요. 야외 운동을 더 지금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승마를 접하게 됐어요. 승마는 평형감과 유연성을 길러주면서도 허리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재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빠르게 걷거나 뛰는 말의 움직임에
몸이 반응하면서 웨이트만으로 자극하기 어려운 장근육까지 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말과의 접촉을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효과. 이게 보시다시피 전부 땀입니다.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평소에 일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제 주말에 흙 밟고 이제 말과 교감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에도 그동안 비용과 접근성 문제로 귀족 스포츠로만 여겨진 승마. 최근 정부 지원 사업으로 1회 5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졌고 어플을 통해 강습 프로그램도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대중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비용 면이나 이제 위치 면에서도 그렇게 외지거나 이제 비용이 많이 붙진 않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기호에 맞게 운동 스케줄을 잡는 편입니다. 마사회는 승마 스포츠 수요 확충을 위해 민간 승마 대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과 자연, 그것으로 휴식과 건강을 되찾는 또 다른 방법. 승마가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였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지날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충청과 호남으로까지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남풍이 매우 강하게 불어들면서 제주 산간을 따라서는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을 따라서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남부에도 20에서 60, 충청과 남부지방을 따라서도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서 아침에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해안을 따라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어린이날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